안녕하세요. 강남 에듀드림과 휴비코리아가 주관하고 강남구와 서울 세종고등학교가 후원하는 청소년 멘토링 리더십 아카데미 15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오예재 멘토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청담고 1학년 김지윤, 저는 진행을 맡은 안유나, 조성은, 권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멘토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리액션이 좋네요. 제 이름은 오혜재고요. 저는 근무하고 있는 곳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 유엔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엔 말고도 그 주변에 그 유엔과 관련된 각종 유엔 관련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고, 유네스코는 교육과 문화 쪽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네스코가 그 다른 국제기구들하고 다르게 국가위원회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국가별로 그 나라에서 유네스코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국가기관을 지정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설립이 된 제도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네스코의 한국 국가위원회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유네스코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국제기구랑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유엔 체제를 다 알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생긴 거는 2차 대전 후에 이제 세계가 그 2번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황폐화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게 유엔이라는 기구인데, 이 유엔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 유엔과 관련된 분야를 다 유엔 혼자서 관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별로 관련된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1945년 전쟁 이후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유엔 기구들이 생겨났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인간의 머릿속과 그러니까 지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계 평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겠죠? 유니세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들을 위해서 그 전문화된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농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빈곤 문제, 인권 문제 이런 쪽으로 특화된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엔 유네스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UN Specialized Agency라고 해서 UN 전문기구에 속합니다. 그 전문기구는 몇 개가 있는데 이거의 어떤 그 태생적인 그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저하고도 계속 연락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때 제가 몇 권 책으로 좀 읽을 만한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도 이제 194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학 문화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학 이외에도 인문사회과학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까지 다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름 속에는 교육과학 문화만 들어있지만 저희가 관할하는 건 총 5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쪽하고도 당연히 긴밀하게 연결을 지어서 하고 있고요. 유엔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목표들을 설정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맡은 영역 중에서 또 관계된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함께 활동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제기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없으면은 사회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국제사회가. 그러면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국제기구가 과연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선 더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 이제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6, 70년, 거의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인데, 이 기구 자체가 굉장히 노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기구가 어떻게 기업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혁신을 하지를 못했고, 굉장히 규모가 비대해진 거에 비해서는 그런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우리는 굉장히 순수하게 이 기구 자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국제기구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실망을 하거나 약간 회의를 느낄 만큼의 문제들도 사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님을 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이 기구가 생긴 이유는 세계 평화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거조차 없다면 그런 노력조차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그냥 어떤 국가가 힘이 센 국가가 약한 국가를 계속 괴롭힐 거고, 그런 어떤 굉장히 세계 지속 가능하지 못한 세계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물론 여기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기구가 없어진다면 훨씬 더 나쁜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듣고 나니 정말 국제기구라는 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있어도 조금 복잡한 그쵸. 그런 단체군요. 예.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좀 뭔가 자격 요건이라든지 채용 방식, 또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국제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국제공무원이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일을 하고 있지만 국제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국가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무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에 입사를 하거나 어떤 저희 쪽에 일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형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서류 심사가 있고요. 서류 심사는 그 국영문 이력서랑 자소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이제 합격이 되면은 국영문 논술을 보게 됩니다. 논술을 보고 나서는 저는 2007년 조금 오래전에 입사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어 테스트, 오럴 테스트가 따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오럴 테스트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최종 면접, 그 임원급 분들과 함께하는 2차 최종 면접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저희 쪽에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전형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기구를 진출하는 건 좀 달라요. 국제기구를 진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한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큰 틀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어느 국제기구든지 간에 그 기구 사이트로 가면은 잡 오프닝과 관련된 공고가 다 뜹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보고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영역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원을 해야죠. 그다음에 저희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프로그램 JPO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급 전문가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외교부 쪽에서 따로 저희 쪽에 인재를 뽑습니다. 국제기구로 진출시킬 만한 친구들을. 그래서 뽑히게 되면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국제기구로, 각종 국제기구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채용이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 그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JPO가 가장 이제 선호되는 방식인데, 그 이유는 JPO 쪽에서 일단 2년 동안의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JPO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인데, 예를 들어서 YPP 같은 경우는 어떤 유네스코 본부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아요. 그러니까 YPP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에 할당이 될 수 있도록 인재들을 뽑는데, 그건 대륙별 비율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은 너무 많고 아프리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대륙별로 적절히 배분되기 때문에 그 나라별로 할당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Associate Expert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우리 정부 돈으로 우리 인재를 보내줄 테니까 그쪽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본부 측에서는 돈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그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루트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인턴십을 직접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스스로 뚫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거는
그 UN 시스템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불친절해요.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삼성처럼 아주 체계적인 어떤 공채 시스템을 통해서 공지를 주고 여기 들어오십시오. 그런 정보를 주질 않아요. 우리가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뚫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부지런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몇 배 더 둬야지만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딴 데보다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반적인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소양과도 연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외국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뭐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게 외국어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번도 외국에서 살다 온 적도 없었고 저는 뭐 따로 뭔가를 제가 어학연수를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오롯이 한국에만 있었지만 제 노력으로 그걸 뚫었어요. 이쪽 분야를. 근데 뭐 영어 점수 자체가 뭐 꼭 990 만점을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개념은 왜냐면 저도 점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제가 업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는 필수고 그다음에 다른 외국어 참고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6개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리고 중국어 이 6개가 있고요. 이 6개 중에 영어 빼고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네스코 본부는 파리에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그러니까 불어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 본부 쪽에는 그 영어를 못하는 현지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불어를 전혀 못해요. 저는 영어랑 한국어만 할 줄 알고요. 그래서 이건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는 제가 2010년도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몇 달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서너 개 정도는 다 하세요. 언어를. 보통 그 정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한테 더 유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세대들, 우리 어머니 세대나 그런 분들은 외국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도 거의 없었고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사람이랑 얘기할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자유분방하게 갈 수도 나다닐 수도 있고 또 얘기하는 것도 SNS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보다 외국 친구랑 얘기를 더 많이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부감이라든가 이질감 같은 게 훨씬 적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생각해보면 그게 언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파리로 간 게 유럽 지역으로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경험상. 그때 좀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저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처음엔 그래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있어서 다 맞지 않잖아요. 서로 굉장히 안 맞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는데 이건 몇 배 더 힘든 과정이거든요. 외국 사람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건 언어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생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게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료들 중에 성적 소수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웃죠, 이렇게 웃죠. 근데 그쪽에선 그러면 차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웃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열려 있고 내 옆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에이즈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에이즈 퇴치, 그다음에 뭐 그 빈곤 퇴치, 그다음에 뭐 다문화, 온갖 게 다 인권, 그다음에 뭐 소수자. 지금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교육 분야에선 특히 그 호모포빅 빌링이라고 해가지고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어떤 그 국제사회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생소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그게 외국에선 절대 그러지. 이미 유럽에는 학교에서 아예 그런 수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정말 같은 사람인데도 어쩜 이렇게 같은 인간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고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문화가 굉장히 다르고 민족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내 입장으로 이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또 있지만 요 두 가지 정도를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국제기구 요원이 되고 싶었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흑막이 짜르르 깔려 있었는데 멘토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흑막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보면요, 아무래도 국제기구다 보니까 글로벌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또 사람마다 이제 요구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멘토님이랑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약간 이제 짧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들어보니까 많이 친화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성향이 요구되나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아시아인들은 뭔가, 그러니까 속된 말을 하자면 나대는 걸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집단하고 어울려야 되고, 특히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가 심하죠. 그런 게 굉장히 심하고, 내가 뭔가 의견을 내거나 그러면은 쟤는 굉장히 튀고 굉장히 적응 못하고 이렇게 좀 뭔가 괴짜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국제사회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말이 직설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서양하고 동양하고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는 게 서양에서 익숙한데, 우리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리가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고, 쟤는 자기 의견도 없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되고 스스로 그게 굉장히 고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회 쪽에서는 이게 좀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서구권에서 주도권을 잡고 미국 아니면 지금 유럽 쪽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 그들하고 이기려면은 그렇게 맞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굉장히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 확고하고 자기 의견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논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틀려도 좋아요. 저도 제가 영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면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말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틀려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차라리 틀려도 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그들한테 인상이 좋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취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또 얘기가 다르니까 제가 이제 또 나대는 성향도 있고요. 또 돌려 말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어떻게 다 고쳐 나가다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다소 딱딱한 얘기를 진행했는데 이제 멘토님의 개인적인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해재 멘토님께서는 어렸을 때 무슨 꿈을 가지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도 약간 제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화가, 작가, 뭐 가수 해보고, 그러니까 뮤지컬 가수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고, 배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건축가. 왜냐하면 화가를 하고 싶었으니까 또 조금 더 발전하면 건축가. 저는 육사 갈 생각도 했어요. 제가 군인 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한 2달 정도 못 만들기도 하고 막 그냥 좀 초등학교 때 또 육상을 했어가지고 100m 달리기 그 우사인 볼트 가는 거 있죠. 그죠? 예. 아무튼 굉장히 뭘 많이 해가지고 저도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일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와서는 제가 또 작가 아까 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와서 이게 뭔가 좀 더 발전해서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자 준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굉장히 전 두서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조금 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대학교 3학년까지 하고는 휴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도에서 한 달 정도 살았었어요. 인도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갔냐면 IWO라고 국제 워크캠프 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홍대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쓰나미 재해복구 작업 할 사람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돈 100만 원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랑 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우연한 기회에, 왜냐 그때 한 번밖에 개설이 안 된 약간 이제 비상대책반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공고를 보고 이제 아 이거 가고 싶다 싶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뭐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데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뭄바이에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제일 오지. 그러니까 인도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에서 그것도 재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없어진 상태의 마을에서 제가 그 집 짓고 있었거든요. 애들 가르치고 뭐 쓰레기 치우고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04년 12월에 쓰나미가 그때 덮쳤었고요. 그리고 제가 2005년 2월에 갔는데 그때는 시체가 다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체가 한 몇천 구가 그냥 바닷가 앞에 쌓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제거된 상태에서 그때 제가 갔었고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재건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뭔가 느꼈어요. 아 이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항상 저는 제 자신, 제 가족, 제 친구, 학교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뭔가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쪽에 진출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계속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고 이제 제가 또 대학교 그 3학년 끝나고 나서 휴학한 뒤로 또 한 게 이주노동자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또 이제 뭐 인권, 뭐 난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미그레이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서히 그때부터 약간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원래부터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린 또 세계유산 관련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 정말 좋은 기구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일을 사실 딴 데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그 직원을 뽑는다는 그런 공고를 봐서 그때 지원해서 이쪽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저는 꿈이 많았지만 어쨌건 뭔가의 전환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멘토님께서 이제 두서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군인도 꿈꾸셨고 화가, 작가 이런 것들 많이 꿈꾸셨잖아요. 또 이런 경험 같은 거 이제 군인 되기 위한 이제 운동도 뭐 만드셨잖아요. 이제 이런 갖가지 경험을 하셨기에 이제 인도 가서 또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았나. 이건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그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매기시겠나요? 저는 그냥 10점 주고 싶어요. 네. 그거는 가식이 아니라 제가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8년 차예요. 여기서 일한 지가. 네, 그러면서 솔직히 그런 다른 스카우트 제의나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회사원이라면 이제 자기가 일을 종사하다 보면 그런 제의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주변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동료들 중에 또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런 경우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점 만점을 그냥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어렵지 않은 일은 없어요. 진짜 어떤 일을 해도 다 힘들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냥 본인이 맞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그거를 이제 궁합이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일과. 내가 궁합이 안 맞으면은 절대 일을 할 수 없어요. 돈을 뭐 몇 억을 준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돈 그냥 뭐 솔직히 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쪽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제가 그냥 인생에서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아주 그냥 말랑말랑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국제기구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런 데서 일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감동스럽거나 또 힘들거나 아니면 또 슬펐거나. 이제 아무래도 오해재 멘토님이 또 도전적인 사람인 만큼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소소한 에피소드들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교육팀에서 2011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3년 동안 홍보 쪽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그 어떤 입사 설명회라든가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참 학생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만났던 학생들이 계속 지금 저희 쪽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 쪽에서 그때 설명회가 있을 제가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때 제일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 지금 저희 아프리카 사업 활동가로 파견 나가 있어요. 잠비아 쪽으로.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그 파리 쪽에서 근무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본부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네스코 본부가 있고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처럼 이렇게 약간 연락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랑 유네스코 본부를 연락하는 건데 그 상주 대표부라 Permanent Delega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파리에 꼭 그 대사관처럼 있고요. 그거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거기 파견 나가 있는데 그거는 또 그쪽 현지에서 그런 저희처럼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Permanent Delegation 쪽이랑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계속 일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때 파리에 갔을 때 그쪽 상주 대표부 직원이 제 설명회를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서울대 학생이었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듣고는 파리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그쪽에서 취직을 한 거였어요, 연구원으로. 그래서 그때 만났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꼭 굳이 그런 국제기구가 아니더라도 저희랑 관계된 기관들 있죠. 뭐 자연과학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 이런 쪽의 그런 기관들, 연구소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났겠어요. 기억을 하기가 미안하지만 되게 힘든데 와가지고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때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한 게 그 사람한테 어필을 했었다는, 한 명이라도 어필을 했었다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러면 방금 아까 전에 10점 만점에 10점의 만족 점수를 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업무 환경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니까 보람은 있었겠지만 힘들지 않으셨어요? 업무 시간이나 그런 업무 환경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그러니까 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신도 부러울 직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야근을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우리의 업무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에 분들이 안 가시면 절대 우리가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밥 같은 것도 저도 예전에 기업에 있어봐서 아는데 식사를 하는데 실장님이랑 같이 먹는데 실장님 먼저 다 드셨어요. 전 반도 못 먹었어요. 그럼 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딱딱한 문화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외국계 회사랑 똑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밥 먹고, 그러니까 뭐 약속을 알아서 잡아서 먹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점심 때 해도 되고, 뭐 저녁 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야근해야 되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6시 뚝 칼퇴근. 그다음에 이게 탄력 근무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5시에 오는 사람, 5시에 퇴근할 사람은 8시에 오면 되고, 저같이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9시에 오면 되고, 7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10시에 오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뭐 아이 낳았을 때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이런 거 다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저는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애 보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유네스코 본부도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놀랬던 거는 그 파리에 있을 때 애엄마들이 많잖아요. 직원분들 중에서. 애를 2, 3시쯤에 그 유치원이든 학교든 데리고 회사에 데려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1인 1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쿤처럼 이렇게 자기 방에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애엄마가 이렇게 막 애를 데렸는데 애가 막 복도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애엄마고 애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들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애가 막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다들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복지의 측면에서는 힘들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국제기구 같으면은 막 외국 많이 다니고 좋겠어요. 뭐 어디 막 파티 막 되게 엄청 웅장한 파티에도 가는 거 막 국제기가 막 엄청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환상을 가진 친구들한테 조금 세게 얘기해줘요. 만약 그걸 원하고 오는 거라면 너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왜냐면
국제기구라는 거는 절대 그렇게 아름답게만 사무처에서 우아하게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보통은 현장 근무를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현장 근무를 많이 해야 되고, 현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같으면 뭄바이 관광 지역이 아니고 제일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어떤 한편으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돈도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불평하지 않을 만큼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처럼 보너스를 무지하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절대 적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적당한 돈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굉장히 오지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오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자주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영국에, 아빠는 프랑스 파리 본부에, 아이는 미국에, 또 하나는 벨기에에.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뭐 두바이로 모여라. 그럼 그쪽으로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나이에는 그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혼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아마 남편 얼굴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너무 오랫동안 안 봐가지고. 사람이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혼해가지고 이제 돌싱이 돼서 돌아오면은 이제 파리 쪽에 계속 지낼 거면은 이제 파리 현지 사람하고 결혼해 살거나 뭐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학교 보내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외교관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안정적으로 아이 낳고 뭔가 그런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처녀들은 이제 가면은 좀 남자 구경하기 힘들겠죠. 다들 너무 그냥,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남자를 아직까지는 많이 따라다니는데 여자들이 그런 것들, 아니면 남편하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좀 다른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해재 멘토님은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호화스러운 곳을 보고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오지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제 호화스러운 그런 사진을 보고 이제 염증이 생겼거든요. 근데 멘토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제가 환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현실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꿈이 방송 기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뛰면서 그 상황을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거를 좋아해서 방송 기자를 꿈꿨어요. 근데 이렇게 멘토님이 그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딱히 사무직처럼 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동도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발로 뛰고 이런 일이다라고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그 직업에 굉장히 지금 확 끌리거든요. 만약에 그 직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학생 때부터 준비해두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여러분이 소위 생각한 이제 대학 때 들어와서 스펙을 쌓는 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처음에 미국계 홍보회사에서 인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인턴 기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SK 경영경제연구소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문체부 산하의 문화예술 쪽 관련된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지금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연결도 안 되고 넌 되게 두서없이 이거저거 다 건드려 봤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가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을 하나도 안 하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맡았는데 교육 사업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되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완전 바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회사 들어갔는데 복사기를 못 만지겠는 거예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근데 당연히 처음엔 그렇죠. 내가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보는 기계인데.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석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 나 정말 싫어하겠다. 어떻게 이런 능력 없는 애가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 졸업하자마자 자기 회사 취직하라고 오퍼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땐 또 기자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일 쪽으로 좀 매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절을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이런 일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요, 자기 일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약간 제 주관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게 맞고 약간 남한테 반박을 받는 게 되게 싫었고, 내가 설령 잘못한 걸 알아도 잘못한 걸 인정하기가 되게 싫었거든요. 약간 자존심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경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부딪히면서 좌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좌절하면서 얻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뭔가 내가 처음에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실수를 덜 하는 게 낫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다 들어가가지고 정작 나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되고 싶은데 계속 실수하고 이렇게 속에 말하면 뻘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뻘짓하면 당연히 위에서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그게 지금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경험처럼 보여도 뭔가 새롭고 뭔가 참신하고 내가 끌리는 게 있으면 그래도 나이 젊을 때, 한두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멘토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이런 국제기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은 좀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환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애들은 강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좌절을 엄청 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나는 좋다, 해보겠다, 그 마음이 들면 진짜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첫 판부터 막 저희 회사가 얼마나 뛰어나고 이 국제기구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뭐 거대 담론을 논하고 얼마나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뭔가 더 호기심이 가고 이거 한번 내가 부딪혀보겠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시고,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저 진짜 고등학교 때 저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저 맨날 놀고 막 오락실 가서 놀고 막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고 계속 그렇게 찾아서 노력하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거를 쟁취를 하세요. 그게 세상 사는 이치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 얻을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오예재 멘토님과 함께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